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땅 의혹 갈수록 조금 헷갈립니다. 처음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있다라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대법관에, 전 특검에, 또 전 야당의 대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패널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종혁 언론센터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다시 또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는 과잉이다. 민주당에서 또 나온 얘기인가요? 민주당이 아니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뭐 야권 내부에서도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예.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또 자리를 잠깐 비운다고 알려졌거든요. 다음 주에 예. 휴가, 노동자의 권리인 휴가를 잠깐 떠날 예정입니다. 는 휴가. 예. 누가 오나요 그러면? 제 대신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진행을 잠깐 맡을 예정입니다. 외지인인가요? 내부인인가요? 보시면 예. 깜짝 놀랄 만한 뉴페이스로. 뉴페이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영끌리터거든요. 네, 추석 연휴를 틈타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을 붙잡은 택시기사분이 계시다고 해서 직접 연결해서 어떻게 잡으신 건지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장동 땅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보면 볼수록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비리가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그냥 대박 아니면 쪽박이인 사업을 누군가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요, 하여튼. 예, 첫 주제 바로 이 땅 얘기인데요. 인맥 끝판왕 화천대유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 논란, 갈수록 혼돈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있죠. 시행사 지분의 1%를 가진 이 회사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배경에 처음엔 이재명 후보만 등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였죠. 그런데 어제 이 두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들의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후보가 역공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재명 후보와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자문 변호사인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올려놨고요. 강 전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의 화천대유, 여당 대선 후보부터 야당 실세의원의 아들의 전직 특검과 대법관까지 이렇게 화려한 인맥들이 얽혀있는 화천대유,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예, 첫 주제는 인맥 끝판왕 화천대유로 잡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재명,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일대 사업이 시작돼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이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다녔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 아들은 불과 250만 원 월급을 받았던 직원일 뿐이었다.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는 이 때문에 이제 법조 게이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누구와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누구와 더 가까우냐가 사실은 이 사건이나 이 이슈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곁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아직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 자산관리 회사가 어쨌든 대장동 땅 개발 사업 직전에 회사를 설립해서 아주 작은 자본금을 투자해서 막대한 배당 이익을 누리고 또 그 땅의 일부를 매입을 해서
그것도 단독 입찰로 매입을 해서 분양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까지 누렸다라는 게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게 지금 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개입됐다면 이건 뭐 게이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것까지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건의 그 내막 속으로 혹은 실체적 어떤 진실이 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화천대유와 함께 이 천화동인이라는 SK 증권을 통해서 이 블라인드 신탁을 한 1호부터 7호까지의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게 밝혀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 당사자들이 드러난다면 그 당사자와 화천대유의 대주주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 당사자들이 정치권 혹은 인허가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박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자들이 다 잠적해 버렸어요. 예. 이렇게까지 세상이 시끄럽고 논란이 된다면 당연히 나타나서 아니 그게 아니다.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벌였고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이 다 그 우리 텔레비전 보니까 다 기자들이 쫓아가서 현장까지 가서 그 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 보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무실이 허접할 수가 있어? 라는 정도의 그런 그 화면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할 말이 없다거나 아예 잠적을 해버렸거나 그런 걸 보면 이게 과연 정상인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거길 들어가게 됐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본인이 또 이 문제가 된 김모 기자, 전직 기자죠. 이분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 그러니까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전직 기자하고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알게 됐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밝혀주면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사라질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그 남영희 대변인이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뭐 오히려 이건 법조 게이트 아니냐. 이재명 지사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 다시 묻겠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근데 이거는 자살골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거를 패러디해서 하신 것 같아. 근데 이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먼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했더니 나랑 상관없다. 알고 보니 국민의힘 연루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제 가담에 쉽게 얘기하면 고문이나 이런 부분 그 고문 같은 것으로 직위를 갖고 있었던 전직 대법관과 무슨 저 검사장 출신 뭐 이런 분들 거 아니냐라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좀 너무 경강부에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일단 정치권에서 서로 그쪽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잘못된 정황은 나온 거였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됐던 화천대유의 소유주 전직 기자 김모 씨와 7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다는 인연 그리고 다른 야권의 경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월급 250만 원씩 받으면서 7년간 다녔다는 인연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전제는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우리는 그냥 대박이 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화천대유의 인맥이 너무 많아요. 권숙이 조그마한 회사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하는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유철 예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또 고문으로 있었다라고 조금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까?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 조그마한 회사에 물론 사업은 큽니다. 1조 원대 어떤 사업이지만. 느낌이 드냐면은요. 그 작은 회사고 이름도 없는 회사고 뭐 실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큰 사업을 또 큰 이익이 따르는 사업을 벌이면서 유력자 혹은 유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방어막으로 혹은 뭐 보험으로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물론 이 이제 그 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 SPC라는 거는 어쨌든 그 개발 사업을 위해서 모였다가 그게 오래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해산을 하는 근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계에서 평판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업자들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해명은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신생법인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각각은 이 개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별로 증명된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성급히 속단할 수 없는 거는 실제 화천대유가 그런 유력자, 또 법조계의 유력자 혹은 정치권의 유력자의 지인들을 뭐 직원으로 그 취업을 시키거나 혹은 고문으로 내세워서 어떤 이익을 누렸느냐, 또 그건 무엇을 방어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예.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특정 이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혹은 그로 인한 금전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만 이 대장동이라는 건 그냥 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교에 바로 붙어 있는 한개 바로 옆이죠. 민간 사업자들이 서로 탐을 내던 그런 부지였고 그래서 이게 한때 LH가 하려다가 이게 외력에 의해서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그 과정에서 몇 명 구속도 되고 뇌물 사건 때문에. 이럴 만큼 이게 저걸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눈독을 들이던 땅이었어요. 그런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그걸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일부 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성남시장으로 업적을 쌓고 싶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공공개발에 외피를 쓴 예. 특정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린 사실상 본질은 민간 개발이었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워낙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부 기자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쫙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시계열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4년 7월 28일 날 이 재선을 했을 때예요.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김 기자가 예. 그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2014년 7월 28일. 그리고 2014년 10월 21일 날 예. 그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모라는 분이 기획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요. 예. 근데 이분은 그 떠났던 분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기획본부장이 되니까 그때 의회에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기획본부장으로 발령이 나느냐라는 지적이 생기니까 그때 황모 사장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사권은 내가 최종으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예. 아니 당연히 인사권이야 사장이 하는 거지. 근데 왜 의회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시에 의회에서 이 인사에 뭐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사권은 제가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대한 예.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 대장동에 대해서 입찰 공고가 난 직후에 이 사장이 사퇴를 해요. 예. 사장이 이제 퇴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해요. 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성남의 뜰이라는 쉽게 컨소시움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이 되면 이분은 빠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획본부장은 나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돼서 2년 임기를 마치고 12월 달에 또 빠져서 소문은 또 무슨 캠프에 가 있느냐 뭐냐 이런 소리가 얼마 전에 들려요. 이제 그 후임 자리가 황교익 씨가 후임으로 그렇죠. 얘기가 됐던 그래서 그 자리죠. 또 논란이 됐던 그 자리. 이게 첫 번째, 이게 왜 이런 일이 이상하게 벌어졌지고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예. 돼요? 두 번째는 여기 관계된 사람들이요. 화천대유의 그 오너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김모 사장, 김모 씨죠. 그다음에 여기 그 실질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인지 뭐 실질적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장으로 돼 있는 이모 변호사 그리고 성남의 뜰이라는 곳 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성남도시개발이 만들었던 이 성남의 뜰에 대표로 돼 있는 고모 변호사 예.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돼 있는 천화동인의 이 김모 씨 이 사람은 또 아까 얘기했던 김 기자의 동생이에요.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서로 다 그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다 같은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이 또 하나고. 이 보니까는 우리 김 선배께서 오늘 오랜만에 기자 본성을 발휘해가지고
취재 수첩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서로 구분해서 빽빽합니다. 아주 그냥. 빽빽한 메모를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해서 하셨는데 취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전달을 하면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그러니까 했을 텐데. 이 사업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원래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대박 아니면 쪽박,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시행사들이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그 특이하게도 리스크는 굉장히 낮은데, 즉 로우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이 된 사업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업이 민간 개발로 그냥 갔다면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공공 개발의 틀을 거기에 씌움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예, 이 토지주들하고 인허가. 밀당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리스크가 크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나중에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 돼.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공공개발이 됨으로써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성남개발공사가 참여하니까 그런 인허가가 걱정이 뭐 없는 거죠. 깔끔해졌죠. 마음 놓고 이 사업을 사실은 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도대체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또 SK증권을 통해서 블라인드 신탁을 한 그 이 천화동인이라는 일곱 명. 펀드의 7명의 당사자들이 누구길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은 이렇게 이들이 리스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느냐. 요게 사실은 저는 지금 이 밝혀져야 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 경제부 기자를 살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판교옆 땅이다라고 하면 저기는 완전 노른자 땅, 분양 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다 라고 생각할 수, 예, 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다가 어떤 이만큼 여기 대박 날 거니까 니네 일단 이건 내라고 한 게 처음에 4천억대에다가 900억 더해서 약 5천억이 좀 넘는 환수 비용을 냈잖아요. 이거를 벌어들여야 일단 시행사업은 되는 건데 분양 사업을 해서 과연 이 5천억을 벌고 그다음에 내 마진을 챙길까? 이거는 애매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라는 분석도 저는 화천대유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석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시기가 2014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당시는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하고는 달랐죠. 달랐죠. 하지만 그 땅의 예를 들어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땅이었고 그냥 거기는 판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거기는 판교가 개발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성남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개발 이익의 공적 환수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제1공단을 공원화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간 2,760억 정도. 그 다음에 개발해서 그 택지의 일부를 공공에 기부 체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업자들이 당시에 이제 경쟁 입찰을 할 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땅으로 기부 체납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했습니다. 그게 한 1,822억 정도 되고 세 번째가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서판교 터널. 예.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부지 기부 체납하거나. 맞아요. 근데 이거를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추후에 챙겨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그 땅을 화천대유가 이 다른 어떤 사업자들의 입찰 가격보다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해서 또 2천 몇백억의 그런 수익을 올렸다. 그걸로 인해서 첫 번째 그 공원화 사업에 발생한 비용은 다 상기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하는 혹은 지금 경기도 쪽에 그러니까 성남시 쪽에서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개발 이익의 공적 환수라는 게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화천대유와 기타 등등의 이 수익을 누린 사람들이 누린 수익에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것인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배임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나오는 겁니다. 배당을 받았는데요. 예. 성남개발공사가 3년 동안 받은 배당이 1,830억 원이에요. 이 성남개발공사는 그 성남의 뜰에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화천대유 1%의 그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화천대유는 557억 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결과적으로는 이 천화동인이라는 화천대유와 모두 관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SK증권 이 소속은 3,46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합치면 약 4천억 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배당 수익을 나누길로 했길래 이 성남개발공사는 3년 동안에 1,830억 원을 받고 그다음에 화천대유와 이 SK증권 천화동인이라는 예. 여기서는 다 합쳐서 4천억 원의 돈을 받아갈 수가 있느냐. 예. 이거는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더구나 여기 이제
화천대유라는 곳에 고문으로 있었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까 지금 곽상도 의원의 뭐 아들도 있었고 아들은 이제 직원으로 있었죠. 박영수 전 특검의 따님도 있었고 예. 뭐 이분들이 있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지검장 이분들은 고문과 자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권순일 씨는 누구예요?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형님 그 정신병원 감금인가요? 그거 논란이 벌어져서 선거법 위반이 걸렸을 때 5대 5의 그 어떤 찬반이 갈렸을 때 아, 이재명 지사 무죄가 맞아라고 힘을 실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5대 5에서. 그리고 대법원장은 다수의 원칙에 힘을 실는다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7대 5로 그래서 이재명 지사 무죄가 된 분이에요. 무죄가 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거기에 고문으로 계세요. 고문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했더니 밝힐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강찬우 전 지검장도 이분도 이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분이에요. 그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예. 근데 이분도 여기 자문역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와 뭔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거기에 뜬금없이 곽상도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일 때로 기억을 하는데 또 아들이 있어서 좀 애매하기도 해요. 이거를 여야 이런 진영의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유력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주시하면서 거기에 이제 탐을 내고 있던 예. 이런 민간의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성남시의 공공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생각보다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누린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 통상의 개발 방식 이상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준 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법률적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따를 거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한 거죠.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네. 나를 수사하라. 공개 수사하겠다. 물론 그런다 그래서 수사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이제 뭐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뭐 제3자에 의해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논란이 커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수사까지 제가 보기에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혹은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변수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복잡한 계약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치 파생 상품처럼 아주 복잡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화천대유가 들어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따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루 만에 따고 그렇죠. 물론 이제 성남시에서는 이건 뭐 이미 다 평가가 돼 있다고 하지만 1조 원대 사업을 과연 하루 만에 줄 수 있냐는 건 좀 의심이 가고요. 일단 또 누구나 받아야 되는 가점을 다른 컨소시엄이 안 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런 걸 이제 들러리 섰다라고 하는데 들러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어떤 특혜가 주어졌다면 이거는 밝혀져야 되는데 너무 자료 공개들이 다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다 잠적을 하거나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났고 또 본인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본인들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비즈니스를 했을 당연히 뿐인데. 본인들이 나타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박은커도 기자하면서 많이 봤지만 이게 왜 여야가 같이 있느냐? 아니 보험 들어두는 거죠. 그렇죠. 그거 네. 다 알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보통 시행사에는 고문이 많습니다. 고문이 많아요. 저는 이제 곧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당연히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여당 쪽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면 돌파 태도하고 좀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다 밝히자, 예. 수사까지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증인조차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뭐 후보는 후보대로 어쨌든 본인의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게 나가고 있는데 정작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장인 국정감사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내지는 다루더라도
증인도 없이 소극적으로만 다루겠다. 이건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도 이 사안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나 혹은 여당이 꺼리낄 게 없다면 국감에 증인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예. 증인 채택하고 관련자들 다 불러서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데까지 규명을 하자. 이게 오히려 더 투명한 태도 아니냐 싶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예. 한쪽에서는 뭐 나 떳떳하니까 수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정작 수사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기간도 걸리고 더구나 또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지금 윤 총장도 좀 마찬가지 일이지만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국회에서 흠집 내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장 국회에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증인 채택을 해서 얘기를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는 여당에서는 그걸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약간 흠집 내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만 거기는 반대할 수 있는 쉽게 그 막아줄 수 있는 사람도 예, 있잖아요. 예. 국회 과정에서는 여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리 조국 청문회 안 봤나요? 그쪽에서 뭐 한쪽에서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그 반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막 방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눈앞에 가능한데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네. 문제가 있다. 왜 막냐 그거를. 일단 뭐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따게 된 경위, 당시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팩트를 확인해서 맞아요. 약간 이 혼란을 좀 뭔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잠깐 보면요. 유튜브에 많은 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특혜가 맞다라고 하신 분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대표가 잠적했다면 뭔가 있다는 뜻이다. 특혜가 아니라면 굳이 숨어 있겠나라고 얘기하셨고요. C 땡땡님, 숭 땡땡님은 본인들끼리의 대동세상이었다라고 장자를 일단 가로를 쳐주셨습니다라고 했고요. 화천대유는 우연한 대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 땡땡땡땡님께서 이재명 지사가 돈 받은 게 없다는데 왜 야당은 문제 삼을까? 수사 의뢰한다니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정땡땡님,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관계 있다면 곽상도 아들을 채용해 7년을 근무하게 했을까? 존칭이 댓글에 생략돼 있어서 저도 그냥 생략했습니다. 7년을 근무하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정황에 대한 두 분의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정치권 얘기입니다. 윤석열에게 박근혜란. 예, 이거 뭐 윤석열 후보를 직접 불러다가 이렇게 판넬을 해서 박근혜란 물어보면 답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 생가 모습인데 비가 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윤석열 후보 모습이죠.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과 박근혜 씨 지지자들이 엉켜붙으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모습 보시니까 바지춤에 옷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예, 옷이 많이 이렇게 좀 옆에 신랑이도 있고 아마 또 수행하는 분들 경호원들이 또 잡아 끌면서 옷도 좀 벗겨지던 그런 거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좀 막아섰고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우경수 여사의 참배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인데 가는 길에도 저렇게 반대하는 강하게 뭐라고 하는 윤 후보를 뭐라고 하는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큰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10분 이내로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 참배하고 온 모습이 됐습니다. 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일단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것은 대구 경북에 또 기존 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자들 쭉 이어진 지지자들에 대한 그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저 모습은 일단 보면 역효과만 난 것도 같습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신을 싫어해라고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아마 이제 예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간 일정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일정이 이제 16일 날 어제 그 대선 토론회가 있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는 사실은 다들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당신이 보수를 괴멸시킨 원조 아니냐, 예. 장본인 아니냐, 당신이 두 사람 다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삼척동자도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공방이 있은 다음에 적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참배를 마치고 그냥 나올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그렇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별로 없구나.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와? 라면서 지금 저렇게 반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보면 어제의 그 공격받은 거에 이어서 오늘은 현장에 가서 그 공격이 맞아라는 것처럼 확인이 된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배팅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던졌는데 안 좋은 쪽으로 돼버린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뭐 아마 윤석열 후보는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될 그런 통과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이제 언제 하느냐 이건 가지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었을 텐데 뭐 내친 김에 하자라고 예. 한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왕에 만약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을 거라면 더 격렬한 항의를 받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았을 텐데 예. 쫓기듯 도망치듯 이건 조금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대구 경북의 그 보수의 아주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경 보수층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말씀하신 김종혁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어제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게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 후보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공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그림에서 확인했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자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정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다 보니 이제 당신 아니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약간 변한 것도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골수 지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렬한 지지자들의 항의가 어제 있었다고 보고요. 대구 경북 그 보수 지지층의 평균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뭐 아직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던 시기에 비해서 일종의 이제 대안부재론 같은 게 예. 점점 옅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 대안부재가 아니고 즉 윤석열 후보가 자산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부채가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판단도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홍준표 의원의 일단 지지율 상승도 그 반작용으로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될 큰 산이죠. 예. 그 윤석열 후보를 그 이명박 그 가장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60대 70대잖아요. 근데 60대 70대가 그 이전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을 때 가장 격렬하게 항의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지지하는 걸로 돌아섰느냐? 그거는 야 저렇게 박근혜 이명박도 구속시킨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도 싸우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은 내가 문재인 정부 정말 싫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화끈하게 해주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것이고 아니면 중간층이 지지하는 분들은 아 저분은 뭐 이쪽 가릴 것 없이 뭐 이명박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 싸우는 거 보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예.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그런 것이 반영이 겹쳐서 그 지지도가 올라갔을 텐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전면에서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포인트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이제 포인트가 대립 전선이 사라지면서 네. 홀로 서게 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사면돼서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어떤 당혹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윤 후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정면 돌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미안하게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넘어야 될 큰 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구미 생가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됐다가 거기서 못하고 포항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 정도의 격렬한 반발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캠프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냥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기서 뭐 물병을 맞든 뭘 맞든 간에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라면서 제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예.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갔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옳았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얘기하지 않았냐. 탄핵받을 짓 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나서 시정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뭘 잘못했냐. 이게 원래 윤 스타일인데. 근데 그 스타일이 지금 저거는 이제 비를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모습으로 보여서 저거는 조금 아니었다. 하필 비까지 와가지고. 네. 날씨만 맑았어도 좀 느낌이 좀 또 다를 텐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그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정치권의 독한 썰들을 모아보는 썰픽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3위입니다. 워런 버핏도 울고 갈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출자금 5천만 원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입니다. 진상조사 특위도 꾸리고 국감 출석 압박도 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는 자산관리용 페이퍼 컴퍼니이고 1조 5천억 원 사업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많은 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많은지는 적은지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죠. 2위 보겠습니다. 머지않은 소주 마실 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영화 속의 한 주인공에 빗댔습니다. 이 영화 유명한 영화 내부자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예. 마지막 대사가 고독하고만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아마 윤 후보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소주 드실 날이 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네. 정말 고독하고만. 네, 좀 따라해봤는데 다르죠? 네. 실제 영화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를 흔들 것으로 보고 전국에 지명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가 최근 홍준표 후보의 거센 추격과 고발사조 의혹 등 악재가 많자 바로 여권에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대통령 만들겠다더니 유승민 후보가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찾아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는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대표가 되시더니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섭섭했다는. 이제 보고 싶을 때는 자신을 닮은 유치타를 보라며 인형을 건넸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치타가 빠르긴 하지만 멀리 못 뛴다라고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농담 맞겠죠?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강지영 아나운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씩 골라서 날카로운 촌철살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부터 저는 하신다면. 뭐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셨다는 정말 고독하구만. 물론 이제 실제 영화에서는 비속어, 아까 B 소리가 나왔지만은 엑스라 고독하구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고독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본인이 들어올 때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포부와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막상 들어오게 되면 제1야당이라는 그런 이점을 10분 활용할 수 예. 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별로 들어온 이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 다른 주자들의 어제 TV 토론도 있었지만은 견제와 공격도 심하게 받고
또 그렇다고 다른 그 당에서 그걸 갖다 방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이라는 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막 느끼고 예. 그러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저 영화에서처럼 대권 후보였다가 갑자기 직하해가지고 망한다 이런 걸 지금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고독하다라는 맥락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고독한 순간이 아닐까. 아까 그 비 오는 데 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멱살도 잡히고. 뭐 오늘 저녁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뭐 정치권 뭐 검찰보다 더 도리도리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예. 저는 뭐 3위였던 워런 버핏도 울고 갈 화천대유 뭐 이걸 뽑았는데요. 예. 저는 뭐 워런 버핏만 운 게 아니라 국민들도 울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LH 사건 때 봤잖아요. 야,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 억장이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 지금까지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제 하지만- 돈 벌었던 것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 저런 식으로 5천만 원 투자해서 저렇게 557억씩 버는구나. 3억 원 7명이 투자해서 3천 몇백억씩 버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둘이 같이 했다니까 알고 보면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4천억 원을 버는구나. 저런 방법들이 있구나 세상에는. 그런 걸 보면 야 도대체 세상에 물론 돈 버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 소상공 상공업자들 중소 영세 기업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렇게도 돈을 버네. 세상이 저런 거네.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 건 국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추석 연휴인데요. 일단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명락 호남 대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1위와 2위 후보인 이재명 예비후보와 이낙연 예비후보가 모두 호남 행입니다. 먼저 두 사람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을 문재인을 선택해서 국가의 운명을 바꾼 호남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선택해서 새로운 도약하는 더 유능한 차기 정부 만들어 주십시오. 광주 민심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나온 2개의 여론조사 모두 제가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약 30%가 호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지나고 호남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부 조사에서는 이낙연 지사가 앞서는 것도 있고 여론조사상 호남에서 또 일부 지사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나왔던 MBS 조사에 전국에서 호남만 따로 떼놓으면 여기 또 이재명 지사가 앞서기도 합니다. 격차를 좀 줄일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격차를.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간에 호남이 보여왔던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다만 그 차이는 그 이전 경선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세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고 고향이니까. 안방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추격이겠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반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럴 만한 내적인 모멘텀 같은 게 없다. 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천대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저거 혹시 저게 문제가 돼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호남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야 이거 한쪽을 너무 밀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놓고 보면 전체 1차 경선, 1차 순회 경선까지 하면 51.4%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었는데 결선 투표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 어느 정도 격차를 둬서 결선이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래도 디베이트가 돼야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과 상품권 등이 자주 오가는 시기다 보니 이 점을 노려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아낸 한 택시기사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사건이 일어났던 게 지난달 4일이었죠. 네네네. 네, 먼저 그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범인을 처음에 태운 장소가 인천이었었나요? 네, 인천 연수역에서 되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뭐 하시자마자 뭐 급하게 일단 출발부터 하라는 게 조금 이제 뭐 누구를 쫓아가다든가 아니면 도망간다는 그런 어떤 의심이 됐는데 네. 가면서 이제 일단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를 얘기를 잘 못하시길래 제가 이제 몇 번 되물으니까 답답했는지 본인의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이스톡 그런 내용만 쭉 있다가 어떤 목적지 하나만 문자가 딱 와 있는 거 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돈 소리가 좀 새는 소리가 들리고 쇼핑백에 옮기는 소리가 좀 들리길래 이거 거의 보이스핑 수거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통화 또한 그 금방 좀 있다가 이제 뭐 한다는 둥 뭐 저한테 얼마 있으면 또 전화해달라는 둥 뭐 얘기를 해달라는 둥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상대방에서 그만하라고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길래 거의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피해자분 생각해서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내용을 뭐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들리는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네네. 그만할게요. 도착할 때 전화할게요. 거기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이구나라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상대방 그 전화 통화 그분은 소리가 안 들리고요. 그분 통화 내용만 좀 들은 거죠.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했었어. 예. 우리나라 분이시고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네, 그럼 확신이 드셨을 때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예. 우선 근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쳐다보게 되면은 그분이 의심해서 네. 혹시 내리자마자 도주하실까봐 저는 전혀 이제 소리만 들은 상태에서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도착해서 이제 제가 요금이 마침 2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자투리 200원이 더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잔돈 200원 있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없다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200원은 그럼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안심이 돼서 크게 내려서 도망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내리자마자 바로 112 신고했는데 마침 경찰분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그 상황까지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바로 경찰 오시길래 바로 저분이라고 인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신고하시면서도 좀 보복하지 않을까 좀 두려운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내가 혹시나 또 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건 아닐까? 지금 나중에 와서도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서민돈 피해를 입히신 분 어떻게든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예.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선생님? 예, 저 처음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이상한 전화는 오긴 했는데요. 뭐 돈이 있어야 드리죠. 혹시 그때가 생각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뭐 택시 기사분들 그런 글도 기사 올라간 건 좀 봤고요. 아, 네네. 네, 저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게 이제 수갑 차는 거 보고 수거책이 맞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또 네. 정말 그분이 급하신 돈을 써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이게 또 민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는데 수갑 차는 거 보고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럼 경찰이 검거하고 나서 이제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정체 어떤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법으로 어떤 피해자에게 만나려고 했었던 건지.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그 수사 내용이라 네. 그렇게 못 들었고요. 네. 그냥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 수거책 관련된 분들 수사 과정이라 얘기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보도자료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아신 거예요? 예. 혹시라도. 근데 좀 웃긴 거는 네네. 그 형사분께서 그 돈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찾은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도 워낙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주 철저하게 속이나 봐요. 그분이 자기 돈 아니라고 며칠 동안 아니었다고 했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가 찾아갔대요. 아, 피해 당할 뻔했던 분이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예.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형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지능범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수거책들이야 자기 조금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나쁜 사람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피해 당할 뻔했던 분으로부터 혹시 고맙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건 추가로 있을까요? 아니 고맙다는 연락은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예. 그냥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으셔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수거책들이나 이 보이스피싱들이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극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택시 기사분들이 꽤 이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많이 그런 수거책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이렇게 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네네. 사례를 또 잡아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소 뒷걸음치다가 똥 밟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공로 인정받아서 또 표창장을 받기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너무 얼떨떨해가지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낸 택시기사분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 취지대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6살 조카를 갈비뼈 절반 이상을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한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부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곡통이 극심했을 피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일부터 22일까지 무료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연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가위 보름달처럼 좀 둥글둥글하게 썰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시죠.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전 전 가족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조국 수호 홍준표. 조국 수호를 홍준표 후보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어제 국민의힘 첫 대선 주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가 급부상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국 논란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권에서의 어떤 뜨거운 감자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국의 강을 넘네 만에 조국의 시간을 넘어가네 만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사가 과잉이다. 또 가족을 도륙을 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주류의 많은 생각인데요. 자, 이런 발언 근데 누가 있느냐?
자, 바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민주당과 비슷한 느낌이죠. 네. 일단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말하자면 거기 보면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저 얘기는 홍 후보 말대로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홍 후보가 여러 차례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조국 사내도 아니다. 조국 사내도 아니다. 나는 각 씨한테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버티다가 뭐 아내나 가족이나 동생이나 이런 그 가족들이 그 사법 고초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거는 지나쳤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수사지휘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 후보를 좀 견제한다는 그런 포석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홍 후보의 주장이 그동안 큰 이슈가 안 됐던 건데 이제 본격 TV 토론이 시작하자 전혀 이제 다른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되게 좋은 지적입니다. 그동안은 별 이슈가 안 됐던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거다. 뭐 박근혜 사면을 원하는 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경쟁자들이 아주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관례나 관용이나 이런 거를 베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일가구 일범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그 이상은 그러면 뭐 수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하냐. 홍 후보께서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라는 건 뭐 실언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어쨌든 이 세 사람에게는 집중 견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지지율 상승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와 빅2를 형성하고 나니까 견제가 더 집중된 측면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토론 이후에 국민의힘 그 강성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벌써 홍 후보를 좀 비판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요. 각종 그런 패러디 합성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자, 나는 조국 수홍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의 그게 아니라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다. 조국 수홍이다. 저렇게 합성을 했고요. 또 보시면 지금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서 저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 저런 장면들, 실제가 아니라 합성된 사진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쨌든 홍 후보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일단 논란이 확산이 되고 커지니까요. 입장에 좀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여기서 국민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겠죠. 자,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이 입장문을 보면서 그 중세 유럽의 어느 그 유명한 과학자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재판장을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말미에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철학은 분명하게 밝힌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 토론이 또 목요일에 있죠. 네, 그때 한번 홍 후보가 어떻게 또 대답을 할지 또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자, 늙음은 죄가 아니다. 자, 박범신 작가의 소설 원작 영화입니다. 은교인데
유명한 대사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 정치판이랑 또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 봐요? 예, 그래서 가져왔고요. 자, 늙음은 당연히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죠. 자신의 지역구에 그 노인들 치매 돌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백지화시켜서 기쁘다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에 백지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총선 공약이었으면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킨 건데 어떤 게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일단 이 공약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지역구 내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뭐 헬로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자, 이 앞에 바로 지금 보시는 곳에 그 치매 돌봄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약 서울시 예산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꽤 큰 사업인데요. 지금 이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일방 추진한다, 이래서 계속 그 반대가 이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또 센터가 큰 길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의 자칫 안전 우려, 사고 우려 같은 것도 있어서 뭐 상당히 아무튼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 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이제 무마시켰다는 거죠. 보도자료를 보시면, 자, 실버케어센터 백지화를 확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자,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또다시 해결하게 돼서 무척 기쁘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자, 저렇게 이제 네. 저렇게 쓰니까 이제 다른 것도 아니라 기쁘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가 합니다. 자, 고령화 사회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네. 시설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마치 치매나 노인 돌봄 시설이 뭐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처럼 뭐 기피 시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정말 징그러운 인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이동학 최고위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당신이 노인 될 땐 어쩌려고 저러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늙음은 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뽑아 오신 거군요. 어쨌든 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공약을 실천해서 기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모두를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후보 시절과는 조금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좀 상반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지난 18년 이미 그 보궐선거 당시에도 송파 출마를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자, 당시에는 자신의 그 블로그에 보시면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장면을 올려놓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어센터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좀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게요. 또 게다가 또 자신의 그 유튜브 같은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피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우리 주위에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들리곤 합니다. 정책이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까지 살피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당신의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무의가 되고 백지화가 돼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요. 직접 물어보니까 일단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곳이 안 되면 송파구 내에 다른 지역을 좀 물색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파구 이외에서도 부지가 나오는 대로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좀 결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위 끝나고 또 뵙도록 하죠.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에서 만날 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건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과거 한 사건이 떠오르곤 합니다. 바로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십상시 문건 사건입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이었는데, 당시 이 논란보다 이 문건이 왜 청와대 밖으로 나갔지가 더 커지면서 더 크게 프레임이 짜였었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014년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작성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 문건이 나온 다음에 아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서울 그
변두리 아파트죠. 예. 아파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방송 중계차와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 참 정도 세간의 힘들었죠. 눈이 많이 몰렸던 사건인데 사실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부분 진실로 밝혀졌잖아요. 예, 예. 하지만 당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되고 예. 문건 유출로 재판을 받았죠. 그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저를 갖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예. 아니 나중에는 또 제가 정 안 돼서 우리나라 국가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명한 말이었죠. 그 이후에 제가 또 조사를 받고 추가 기소가 됐죠.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장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유명한 최순실 씨가 누구하고 청와대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는 증언이 예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쟤를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다 망한다. 쟤는 어쨌든지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아직 죄송하지만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당시에 여러 건으로 그래서 예. 기소가 됐었죠. 당시 정권의 힘으로 됐고 예. 결국은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 문건 유출로.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2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이고 예.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제 무죄 면소를 받고 이 소위 말하는 VIP 비선실세 국정 개입 동향이라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외부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나간 거 어떤 예. 면은 제가 안 내보냈지만 이게 나감으로써 공익을 위해서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사법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제가 된다 해서 제가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약 한 6년 만에 올해 이제 상고가 기각돼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 예.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문건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용이 알려지게 됐고 또 그게 2년 뒤 이제 태블릿 PC로 대부분 사실이구나. 예. 사실은 국정농단 비선실세가 있었구나가 밝혀졌는데 그렇죠. 그런 걸 알린 내용인데 사실은 그걸 알렸다고 지금 실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이제 그 우리 민주사회에서 예.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소위 저희 말하는 두 전직 대통령님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사회에서 최고의 보루가 사법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앞서 이제 사시는 동네에 가장 많은 기자가 모였던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에 세계일보 기사였는데요. 예. 최순실 씨의 남편이죠. 최서원 씨 지금은 예. 개명한 이름 최서원을 쓰고 있는데 정윤의 국정 개입은 사실이고 다음에는 비선실세 그룹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더라. 그러면서 고위직 인사를 관여한다. 이게 이제 당시 박관천 행정관님이 예. 작성했던 문건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문건은 8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1버전에서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문제도 약간 내용이 타치가 돼 있었죠.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문건을 작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비서관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더니 손을 약간 떠시면서 이거 할매 영린 건드리는 건지 알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종청당 시 비서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뭉개고 모른 채해서 다 같이 망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보고해야 되겠나.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내용이 너무 세다. 내용을 약간 톤 다운 시키자. 그래서 또 고쳐갔죠. 그 7번 고친 게 지금 저기에 화면에 나오는 게 버전 8입니다. 버전 8이. 예. 그러니까 7단계를 낮춘 거죠. 낮추고 저걸 보고한 다음에 뭐가 뭐 위에서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것은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건이 보고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해 설날 연휴였죠. 예.
갑자기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집을 가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할매가 니 쫓아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할매면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지만 그때 상황을 그대로 제가 재현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7년 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 문건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국정농단 나라를 떠들썩하고 많은 시민을 광장에 불러내서 그렇죠. 촛불을 일으켰던 그 내용인데 문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왜 유출됐냐 라는 말만 떠들썩했어요. 지금 이제 이른바 고발 사주 또는 청부 고발로 불리고 있는데 예. 검찰이 개입이 돼서 여권 인사,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을 사주하겠다. 예. 라는 게 지금 최근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또 느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저는 좀 어렵게 비교하지 않고 예. 시청자분들이 알기 편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자, 문건의 내용과 문건이 밖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부 검사님들을 뭐 이렇게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형사부 검사 한 분이 맡으셨습니다. 당시에요? 예. 결국은 특검이라는 걸 그 많은 인원,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밝혀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서는 참 그 우수하다는 특수부 한 개부가 완전히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죠. 이게 좀 적절한 진행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도 검사님들이 이래저래 저를 돌려가면서 부르니까 예. 그때 당시 변호사 같이 갔던 입회 변호사도 조금 한탄을 하면서 돌림방도 이런 돌림방이 없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그게 비록 손준성 부장검사든 그 아래 검사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예. 정황으로는 예. 손준성 검사가 일단 해당 고발장을 지난해 4월에 예. 보낸 거는 확실시해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 송 검사 본인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이라는 초권력 기관이 그렇습니다.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예.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보자가 국가정보원 박지원 원장을 만났네 안 만났네 또 몇 번 만났네 제보자가 뭐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안 타니냐 이걸로 덮어버립니다. 그건 조금 너무 선정적이에요. 제보자가 무슨 차를 타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면을 보는 것보다 뒤를 보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을 자꾸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 국정농단이 있었냐 없었냐 문건 내용입니다. 이거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냐 안 했냐를 수사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외부에 공개됐다. 즉 제보자가 제보 과정에서 다른 어떤 국가정보원 수장하고 무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결탁이 됐냐 나눠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자, 색깔은 원초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다 섞어버리니까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흰물감 부어버리니까 회색이 됩니다. 이걸 보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당시에 예. 박관천 전 행정관님의 사례랑 비교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특수부, 그러니까 예. 해당 문건의 내용에서는 검사가 조금만 배정되고 특수부 한 검사가 그다음에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는 이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예. 거기에는 여러 검사가 됐듯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치 공세 속에서 중요한 작성자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 수그러들고 예.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제보자 의혹만 너무 커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과 그렇죠. 비교해서. 그걸로 이제 프레임을 바꾸러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보자가 국정원장을 뭐 2번 만났네, 3번 만났네. 이 문제는 따로 조사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논란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그렇죠. 되지만 만약 그런 게 현재는 밥 먹는 사실은, 것밖에 예. 나온 게 없으니까. 사실로 밝혀졌다면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달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달이 참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럼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손톱에 네일 아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건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지 모른다면은 국민은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사실 큰 사건이 이미 7년 전 2014년에 국정농단 비선 실세가 있다는 중요한 문건이
사실은 이게 왜 유출됐어? 뭐 국기문란이야. 이렇게 하면서 희석됐고 당시 보도가 그렇게 됐고 예. 지금의 어떨까요? 뭐 데자뷰처럼 느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이 공개됐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그러면 다 묻고 가가지고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밖으로 그 언론에 공개될 때는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 제 자신 스스로가 민정했을 때는 이런 다 잊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또 예. 민정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걸 딱 처음 나왔을 때 그래 이걸 결국 덮고 가가지고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걸 한번 느꼈는데 또 위안부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프라다 구두가 서울중앙청 앞에 떨어지면서 예.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거는 프라다 구두가 아니다. 이제는 정의의 곤봉이 서울중앙청 앞에 떨어졌구나. 예. 저는 그 생각을 실선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당시에 2014년에 이른바 정윤회 십상시 문건이 나왔을 때 좀 더 예. 수사해서 거기에 드러난 많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보다 일찍 밝힐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유출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수가 법적으로 있었죠. 유출도 조사해야 된다면 할 수 예. 있지만 무게중심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저 보도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금전이 왔다 갔다 한 시기를 보았습니다. 시기를 보았을 때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게 예. 2014년 그 문건이 1월 달에 작성됐거든요. 그때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 이것은 더 이상 개입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결정이 돼서 정말 엄벌에 처하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대기업 총수가 막 어렵게 되고 전직 대통령도 어렵게 되고 사장 초유의 탄핵까지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사실은 내부의 경고등이었던 셈인 건데 그렇습니다. 왜 유출됐냐라고만 따질 때 사실은 처음에 세계일보에 앞서 봤던 화면이 저처럼 보도됐을 때 예.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결국 이거 묻고 가면 다 망합니다라고